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가지 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지역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오컬트 스토리 사건 편에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김원사건 파일 자체가 그동안 저희가 국내 사건,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미국 사건을 여기서 진행하는 게 맞을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인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난달 2월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콜드 케이스라고 해서 미제 사건 번호 98-298이 바로 98년도입니다. 98-6796이라고 불렸던 이 사건이 드디어 끝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몇 가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는 똑같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범인이 잡혔는지는 약간 다르게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첫 번째 섹션의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1998년 9월 25일 노스캐롤라이주 메반 85번 도로에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여기에 보이시는 아마 잔디밭이 보이실 겁니다.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목재선 끝 대형 광고판 아래에 무언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누가 버린 의류구나, 옷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신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본 결과 그곳에 있던 건 인간의 유골, 즉 두개골과 해골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현장 발견지입니다. 당시 발견됐을 때의 사진은 이렇게 두개골의 모습과 더불어 그곳에 놓여있던 유품들입니다. 이미 백골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옷도 완전히 다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도 일부만 발견됐던 거죠. 보신 것처럼 하의 쪽은 좀 발견이 됐는데 상의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부검 결과 외상의 흔적은 따로 없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더불어 설골, 아마 저하고 컨텐츠를 자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설골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목 안에 있는 작은 뼈인데요, 그 설골이 깨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설골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가 목을 졸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질식사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수거됐던 뼈, 그리고 골격, 치열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쭉 배열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뭔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 보셨을 때 조금 넓어 보일 수 있지만 관광 렌즈라 약간의 왜곡이 있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로 봤을 때는, 골격으로 봤을 때는 약 8세에서 12세 정도 되는 남자아이, 즉 아동이었던 거죠. 그 정도만 확인됐고 신원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어떠한 데이터가 없으니 확인이 불가능하게 돼버렸던 겁니다. 당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사라진 거니까 가족이던 부모던 누구든 아이가 실종됐다라는 걸 전국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신고를 해놨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전역에 있는 아동 실종에 대한 부분으로 매치를 시켜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일치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워낙에 큰 사건이 되어버리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언론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보드 아래 묻힌 소년. 그러니까 빌보드란 요 판 안에 밑에 있었던 소년이라고 얘기하며 꼭 이 아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랬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두 번째, TV 언론 매체를 통해 초창기에 더글라스라는 박사가 뼈를 상대로 해서 얼굴을 좀 복원해 봅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게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TV쇼 중에 미국에서 Most Wanted라고 부르는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법의학자 벤트라는 사람이 흉상까지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제보 전화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이가 실종됐는데 누구도 우리 아이가 실종됐고 저 아이가 우리 아이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던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빌보드 아래 묻힌 소년, 경찰청에서는 20년이 넘게 케이스 번호 98-6796으로 불리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만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998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신의 발견 장소가 마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가였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분명 이 소년이 어디선가 질식사로 살해를 당했고 이곳으로 이동되어 유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범인이나 혹은 범인들은 자동차를 소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죠.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옷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상의의 옷이 없었다라는 건 분명 이곳에서 살해하고 이곳에서 유기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즉 일반적인 동료, 또래 10살, 8살에서 12살 사이에 있는 또래 사이에서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추측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어린 남자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걸까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옷이 다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럴 때는 대부분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즉, 이 근처에 살고 있는 동일 전과자, 아동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동일 전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히 있었던 거죠. 더불어 두 번째는 원한 및 치정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겁니다. 아동이 원한과 치정 부분의 결합, 아동 자체가 사실 뭔가 원한과 치정에 엮일 리가 없거든요. 대부분 아동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면 가족 구성원, 좀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면 재혼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를 뭔가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신의 친족이 아니기에 어쩌면 더 처참하게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염원, 그리고 TV쇼 등 언론 매체에 집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확인이 아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가능성이 여러 가지죠. 첫째로 이 아이는 신원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다. 즉, 외부에서 하던 불법 체류자 같은 이런 사람이라던가 혹은 이민인, 그러니까 주변 인맥이 매우 좁은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천에 있던 굴포천, 거기에 발견됐던 사체가 확인을 해봤을 때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이다 라는 게 나왔지만 그 누구도 제보가 안 들어오는 점.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약간 특징이기도 한데요.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즉, 아이가 실종됐다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가족도 친척도. 예를 들면 어디론가 간다? 나 어디 갈 거야 라고만 이런 부분만 알고 그 이후에 소식이 끊어지는 일이 좀 빈번한 경우,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긴 한데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연락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같은 나라지만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혼인 혹은 재혼, 그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따로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잊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여기까지 20년이 지나 2018년 말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이 사건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퇴직 상태를 준비 중이신데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무조건 해결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콜드케이스 98-6796이다. 되게 무언가 가슴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겠지. 최근에 DNA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오렌지 카운티의 보안관 팀이었습니다. 20년 전 발생됐던 이 사건, 사우스캐롤라이주 오렌지 카운티의 소속팀이었던 수사관이 유전자 컨설턴트였던 레 벤터에게 사건을 다시 의뢰합니다. 즉, 잊고 있지 않았던 거죠. 확인 좀 해달라. 레 벤터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살인 사건을 유전자를 통해서 해결하신 분이었는데 레벤터가 DNA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았던 거죠. 그게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이 아이의 유전자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아이는 1세대가 백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 있다. 혼혈 1세대 교포인 거죠. 여기까지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던 게 아니라 혼혈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좁은 범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DNA 데이터베이스가 올라있는 곳에다가 이 아이의 데이터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한 결과 결국 찾아냅니다. 굉장히 비슷한 유전적 가계도가 굉장히 비슷한 집안을 하나 찾아냈던 거죠. 2018년 12월 16일 오후 1시 44분 팀은 음성 메일 하나 남깁니다. 혹시 주변 친척들 중에 20년 전쯤에 사라진 사람 혹시 있지 않나요? 어린아이였고 그때 당시에 8세에서 12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음성 메일을 남기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몇 시간 뒤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을 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스텔러라는 사람인데 저 사실 그 아이랑 되게 친해요. 제 사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촌 형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경찰은 바로 물어봅니다. 혹시 그 아이의 이름 기억하나요? 라는 질문에 알아요. 그 아이 이름 바비 아담 위트. 우리는 바비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사촌,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사촌 동생으로 유일하게 있어서 제가 유일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혼혈 맞아요. 어머니가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19살이고 바비가 10살이었을 때 노스캘리포니아로 이주하고 우리가 이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오하이오에 있던 이 아이들, 이 가족이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엄마랑 바비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그립고 내 사촌 동생이지만 정말 친동생처럼 이제 했던 아이라서 자기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찾아봤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찾아봤고 인스타그램을 계속해서도 찾아봤지만 확인을 못했다. 근데 혹시 그 아이는 왜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팀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아이가 아마 사체로 발견된 것 같다. 아이가 20년 전 사망을 한 혹시 빌보드 아래 묻힌 소년 혹시 아니? 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사건 되게 유명하니까 알죠. 그게 아마 너의 사촌동생 바비일 것 같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께 말하고 DNA 좀 조회할 수 있게 함께 한 번만 더 검사 좀 받아줄래?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검사 결과가 확인이 됐던 거죠.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됐죠. 그 아이가 이 아이였습니다. 바비 아담 위트입니다. 자, 드디어 아이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아마 지금 저하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무언가 머릿속에 하나가 찝찝한 게 남으실 겁니다. 분명 엄마랑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엄마는 아이가 실종됐는데 신고를 안 했지?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고 자기 유전자를 놔야 아이가 나중에 발견됐을 때 자신한테 연락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문제였던 거죠. 바비의 가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팀은 바비의 어머니도 좀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같이 한국으로 간다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친척, 그 백인, 그 남자 둘이 재혼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즉 가족들은 한국으로 떠났다고 알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아이의 어머니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거죠. 근데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당연히 직감적으로 엄마도 죽지 않았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분석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처겠죠. 아마 그렇게 멀리서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분명 근처에 범인이 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주 검찰청의 도움을 받은 수사관들은 그 근처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르탄버그 카운티에 있는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1998년 5월 13일 바비가 시신으로 이곳에서 발견되기 딱 4개월 전에 어떻게 보면 미확인 아시아 여성의 시체로만 확인이 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몰랐던 이유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서양인을 봤을 때 혹은 인도인을 봤을 때 다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윌 스미스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되게 자유롭게 경복궁을 촬영해도 사람들이 윌 스미스다라고 모르는 것과 되게 비슷한 겁니다. 얼추 그냥 봤을 때 다들 비슷하게, 인도에 가봐도 대충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다들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던 거죠. 그리고 원래 얼굴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사건이 하나 확인이 됐던 겁니다. 85번 도로에서 215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던 장소였죠. 거기에 아시아계의 여성 희생자가 같은 해에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 시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파편 더미에서 확인되었고 질식사로 사망한 게 확인됩니다. 유전자 조회를 해봅니다. 아이와 친자 관계로 밝혀집니다. 즉 이게 정확하게 둘은 아들입니다. 모자 관계였던 거죠. 이름은 조명화 씨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이제 범인이 어디로 갈까요? 한국 언론에는 이런 이야기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과 한 번에 찾았고 한 번에 엮어서 바로 찾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들을 먼저 찾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관련된 부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결국엔 아이와 엄마를 만나게 해준 거죠. 20년 만에 그것도 시신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가 않지요. 이들 가족 구성원과 헤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바로 그 백인 남자입니다. 그 백인 남자를 찾아가 질문을 던졌던 거죠. 당신이 죽였는가? 처음에는 발뺌했던 그 남자는 나와 있는 증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백을 합니다. 자기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입니다. 셰프레국에 있는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남편이 결국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미 무장강도죄로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고요. 현재 2037년까지 가석방 자격이 없는 상태로 무조건 복역을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범인, 즉 남편의 얼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결된 지 얼마 안 된 거라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 아마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되게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외 사건을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가 아닌 김원 사건 파일에서 전했던 이유는 어쩌면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갔던 조명화 씨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낳았고 정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아이와 함께 20년간 사람들이 찾아주고 싶었지만 그 접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차디찬 곳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콜드 케이스라는 번호로만 그렇게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어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많은 점을 배우고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나라보다, 미국보다 더 땅이 좁은 이 대한민국은 분명 더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만 많이 계시다면 말이죠.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은 어머니는 발견이 안 될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왜냐면 어머니의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경찰 쪽에서 확인하고 찾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제보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어떡해요. 나이도 몰라, 얼굴도 그냥 만들어낸 거고 그냥 시신에 대한 모습을 보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아이의 사건, 그러니까 빌보드 아래 묻힌 소년이라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해서 아이부터 찾기 시작을 하다가 그 아이를 해결하면서 어머니까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었으면, 예를 들면 어머니라는 사람한테만 모든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으면 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한국에 나왔던 기사 내용은 조금 잘못된, 좀 이게 오류가 조금 있는 내용들도 몇 가지씩 있어서 동시에 발견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편차가 좀 달라요. 이거는 저희들도 다 받은 거 외국에 있는 수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거고,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족들도 몰랐던 거잖아요. 아니 설마 이러고 있었다가 하고 알게 됐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버리니까 그럼 엄마는 이렇게 됐다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프로파일링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미국의 프로파일러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왔을 거다, 근처에 살 거다, 치정일 확률이 높다, 아이가 희생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약간 이런 식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아이는 결국 나왔고, 엄마는 그럼 왜 엄마는 신고 안 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엄마가 살아있지 않은 확률이 높다? 그럼 그 근처 쪽을 찾아보자 라고 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제 4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확인이 됐던 거고, 그렇게 해서 함께 엮여서 잡혀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오컬트 스토리를 준비를 하면 그 외국 기자분들이 사건 파일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이게 2월,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가 2월 완전 초였어요. 2월 1일인가? 그때 정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한국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방송을 한 이유가, 일단 용의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야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어서 얼굴이 공개될 걸 좀 기다렸는데 조금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시간적인 게 딜레이가 조금 돼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지금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매치를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이 얘기 중에 하나기는 한데, 저도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에 계신 프로파일러 분들, 미제 사건 팀들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미제 사건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거 하나 들어간 거 아세요? 그 예전에 우리 진행했던 관덕정 사건, 그 우물 사건. 그 관덕정 우물 사건, 그게 지금 현재 재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넣어가지고 찾겠다, 브레인스토밍을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떴어요. 근데 그 기사 괜히 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건데, 기사가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뜨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을 때 떠요.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사건 때도 제가 그랬고, 뭔가 미제 사건에 대한 뭔가가 이렇게 탁 뜨면 그거 분명히 뭐 있으니까 띄우는 거라고. 왜냐면 그걸 탁 띄워놓으면 용의자 입장에서는 놀래요. 그리고 용의자들은 그 다음에 많이 한 행동 패턴 자체가 검색형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검색 말고 행동 변화가 패턴이 와요. 그러니까 행동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걸 다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실예 중에 하나가 핸드폰 검색이에요. 자기 사건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제 사건 전담팀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뭔가 기초수사가 처음에 초동수사가 잘못돼가지고 미제 사건을 남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그때 당시 하셨던 분들이 잘못한 거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할 때 늘 부탁을 드리는 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늘 어디든 똑같지만, 요즘에 자꾸 기사가 떠서 그렇긴 한데,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들이 나머지를 다 욕먹이는 거고, 그 미꾸라지들을 빨리빨리 없애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발본색원 해야죠. 다 없애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한국 경찰분들도 그렇고 검찰분들도 그렇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 나쁜 쪽이라든가, 미국은 이러는데 한국은 왜 이래? 막 이런 식에 대한 접근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뒷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제 사건 많이 해결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뒷이야기니까 그냥 저는 법을 모르니까 저는 정말 단순하고 제가 어떻게 법을 다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범인에 대해서 특별법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중에 체포되면 넌 그냥 살인, 넌 그냥 사형. 넌 자수 안 했잖아. 너 그동안 숨기고 살았잖아. 안 잡히면 떵떵거리고 살려고. 뭐 이런, 아니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이거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의 범인 것 같은 데서는 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감추고 아무렇지 않게 오랜 시간 또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신이 어디선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발 뻗고 편히 살아요. 야, 나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사실요.